건설업자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이 오늘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1심 무죄, 2심 유죄로 엇갈려 나온 뒤 대법원으로 넘어가 2년을 끌다 나오는 판결인데요. 이번 판결은 한명숙 의원의 정치 생명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초미의 관심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1심은 무죄였습니다. 9억여 원을 건넸다던 한만호전 한신건영 대표가 돈을 준 사실이 없다며 불연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은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결백했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공정한 법적인 잣대로 한다면 저는 무죄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은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믿기 어렵다던 한 전 대표의 기존 진술을 모두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무죄가 유죄로 둔갑을 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고 결백합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리자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모든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붙여 심리해왔습니다.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는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이 유일한 상황이라 상고심 역시 한 전 대표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관 4명이 참여하는 소부는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지만 전원합의체는 다수결이 원칙입니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고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박용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9만 달러를 받았다던 한 의원의 뇌물 사건은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한 의원이 기소된 건 지난 2010년 7월, 상고장이 제출된 건 재작년 9월이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5년 만에 항소심 판결 이후 2년 만에 나오는 대법원 판단은 오늘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이 박사 이 작가 이지 그 155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광복 70주년 필리핀산 주스를 팔아 독도에 후원하는 업체가 있었으니 바로 깔라만시 코리아. 대한보디빌딩협회에서 몸짱 필수 비타민이라고 지정한 주스. 피부짱을 꿈꾸는 여인들이 몰래 사 마셨지만 이미 소문 다 났어요. 하지만 주당들은 숙취 해소 음료인 줄 안다는 거. 깔라만시는 레몬보다 8배 정도 시며 비타민은 30배 이상 많다는 사실. 시중에 파는 맛있는 깔라만시는 원액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깔라만시 코리아의 흥행법칙. 국내 유일 필리핀의 제조공장과 농장을 가지고 있으며 방부제와 색소, 합성향을 절대 넣지 않는다는 거. 잘 짠 깔라만시 한 방울 열 오렌지 안 부럽다는 집념으로 착즙 원액 100% 액상 제품만 죽어라 고집한다는 사실. 인터넷 구매는 검색창에 깔라만시 코리아 숍! 주문시 EEJ라고 하시면 몰래 사은품도 넣어드립니다. 자, 오늘 녹음하는 날이 8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무슨 빵빵 터지네. 각종 사건, 사고. 일단 그 얘기 하기 전에 지난 방송 얘기를 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얘기요? 지난 방송이 핵노제입니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은데 이건 전적으로 이 작가 탓입니다. 야, 나니까 박원순 데리고 그만큼이나 뽑아낸 거야. 어떤 사람이 박원순 데리고 그렇게 할 수 있나? 나도 이거는 이 작가 의견에 동조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대본 받아가지고 이 작가가 사전에 회의할 때 우리끼리 여긴 어떻게 하자, 여긴 어떻게 하자. 하자가 아니지.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얘기했는데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더니 대본이 갑자기 너를 삐네. 아니 무슨 정월대보름도 아니고. 그나마 저는 이 작가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대본을 넘길 때마다 쫓아갔어요. 근데 이 박사는 저 끝에 있으니까 나중에 멍 때리더만. 그리고 거기에서 나중에는. 원순이 누나가 등을 가리고 이제 이 작가랑 마주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앞쪽에 상황이 안 보이는 거야. 이 작가나 네 상황이. 그러니까 대본대로 진행 안 되는구나. 우리 대본 접어버리고 그냥 한 거지.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4호의 일이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끝나고 포장마차에서 저기 술 한잔 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포장마차에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슥 오시더니 저기 혹시 변희재 씨 아니세요? 나한테 그거 듣고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이 작가를 어디서 보긴 봤어 이분이. 아니 그 사장님이 아니라 그냥 그 손님이었어, 옆에 술 손님. 드시던 손님이었는데 어디서 봤잖아. 봤는데 누구지 이러다가 대충 맞춰보다 보니까 변희재 씨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 변희재 존나 싫어합니다. 아니 종로 한바닥 한가운데서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저 변희재 되게 싫어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곤조를 가진 놈은 너밖에 없을 거다. 우리가 쪽수가 더 많았잖아. 그치. 시급한 놈. 어쨌든 그날 한 서울시청 추산 2,000명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저 경찰 추산 100명. 엄청나게 많은 분들 찾아오셨는데 2,000명까지는 아니고 카운팅을 했대요. 아, 했대요? 네, 했는데 1,500명 왔다고. 근데 뭐 서울시가 전혀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가서 또 좀 지랄했지 않습니까? 뭐 했냐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할까요? 에이 무슨 오후 4시 들어가지고 지금이라도 할까요? 장난치자? 그러니까 순수 EJ 힘만으로 1,500명을 했다는 거. 그 덥고 비도 오락가락하고 하는데 와주신 분들한테 다시 네, 한번 공짜니까 온 거야, 네, 공짜니까. 그래 감사드립니다. 우리 팬들은 참 한결같아. 네. 근데 감사드리고. 공짜하면 많이 오고. 그다음 사실 박원순 시장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원래는 기대를 갸나하신 표정이었어요. 아니, 원래는 저 서울시청에서 350명 이렇게 예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를 원래 비워놨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많이 와서 또 거기 그런 점이 당황스럽고 또 당황스러웠던 점은 사전 질문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마음대로 막 나가가지고 근데 굉장히 당황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안 준다는데 뭐 달라고 딱 우겨가지고. 그래도 박원순 시장님이 그 기간 동안 많이 연습이 되셨는데 말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예. 상당히 되셨습니다. 얘는 눈물이 나네. 이 정도밖에 안 하셨을 텐데 네. 지금은 그 말투 그대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늘었는데 아직 너무 겁을내. 재명이 형 봐. 던져주면 좋아가지고 자기가 더 치잖아. 대권 얘기. 지지율 4%. 야, 그날도 이 작가가 노력을 했죠. 우리 시장님께서 한번 위험한 발언을 한번 하셔야 되는데라고 툭 던지면 잠깐 시장께서 브레이크를 싹 거시는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참, 뭐야 그래 쫄아. 그것도 좋은 얘기잖아. 그러니까 띄워준다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그건 뭐 그렇고. 오늘은 제가 긴급하게 좀 초대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오늘 속보로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이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 가야 돼요 지금. 한 총리가 감옥 가야 되고 또 한 8억 원입니까? 토해내야 되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법에 대해서 족도 모르기 때문에 급히 전문가 한 분을 제가 여러 군데 전화했는데 지금 전화하면 어떻게 못 가 이래가지고 딱 되는 사람 유일한 사람. 불러놨으면 그렇게 표현하지 말란 말이야. 자, 손수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내가 아까 집에서 나오기 전에 TV를 이렇게 돌리고 있었는데 손수호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려고 나왔던 것 같아. 한명수 얘기를 하려고. 네. 근데 갑자기 포탈이 날아와가지고 그 얘기를 한 마디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더라고. 원래 강용석하고 한명숙 재판이고 하려고 나갔는데 그때 갑자기 막 포탄 떨어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가만히 떠왔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분명히 요거 끝나면 스케줄이 없을 것이다. 그건 밤이니까 그래 전화해서 바로 달려오라고. 인터셉트 했군요. 네, 그래서 7시 20분인가요? 그때쯤 끝나가지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안 가라고. 그럼 오늘 듣는 얘기는 상당히 생생한 얘기겠네요. 생생하죠. 왜냐면 준비를 좀 했거든. 한명수하고 저 누구야 강용석 얘기하려고 준비를 했었거든. 따끈따끈하게. 네. 강용석은 뭐 제가 거의 제일처럼 알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 강용석 얘기 해봐야지. 네. 강용석 얘기부터 합시다. 눈이 너무 반짝거리지 말란 말이야. 사람이 자기의 욕망을 아니야, 너무 아니야, 드러내면 그것도 아니야,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너 어차피 강영석 씨가 썰전에서 빠져도 안 돼. 철이 형이 빠지지 않는 이상 넌 못 들어가.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나는 지금 솔직히 이제 오늘 다 하차했지 않습니까? 결정을. 또 안타깝더라고요 또. 같은 방송이 들었어. 이 새끼야 병 주고 약 주고 하지 말란 말이야.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자 한명숙 전 총리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니까 맨 뒤로 빼고 뒤로 빼고 좀 가벼운 얘기부터 강용석 해볼까요? 네. 전 의원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내가 더 얘기할 게 있나요? 이제 끝난 거지 뭐. 네. 다 밝혀지면서 카톡 밝혀지고 뭐 여기 어차피 또 이 국정원 산하 디스패치가 들어가서 그렇지. 또 정리 싹 그렇지. 해줬고요. 디스플레이 터뜨린 바람에. 지금 이 작가 표정이 어디서 깨소금 냄새 맡은 것 같아. 그런데 이제 터지는 순간
끝났구만 라고 생각했죠. 이제 강용석 갔다.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얼마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강용석이 반박을 했습니다. 반박 내용이 강용석 전문가님 반박 내용이 네. 뭐였죠? 오늘 반박한 거요? 아니야. 당일날 반박. 지난번에 예. 어제죠, 어제. 법법이 예, 어제죠.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 나온 순간 이제 뭐 사과를 하지 않을까 그런 그렇지. 관측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런데 반박을 했습니다. 예상을 뛰었고 그 반박 내용이 공개된 사진이 위조, 변조. 그렇지. 조작됐다. 네. 그리고 또 카톡도 이게 짜집기 된 거다. 실제로는 그렇게 아는데 일부를 짜집기 한 거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증거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이건 참 약간 좀 모순돼요. 위조, 왜곡, 변조된 거랑 또 다른 얘기인데요. 아니 재판부에서 재판장이 법정에 제출했던 증거 공개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공개했냐? 그건 사실 뭐 또 인정된 자료라는 얘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예. 그럼 또 하는 말이 붙인 말이 법정에 공개된 증거와 약간 다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아니라고 했는데 또 하나 어제 그 블로거의 남편 있죠. 남편에 대해서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죠. 어제 1억 원을 달라라고. 그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그 소재기 하기 전에 남편이 이렇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찾아와서 내가 당신의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고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소제기하지 않고 문제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3억 원을 내달라. 그런 공갈 행위를 했고. 그 남편이 왔었나요? 아니면 남편의 법무 대리인이 왔었나요? 사실 뭐 같이 왔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건 상관없어. 네. 어쨌든. 네. 어쨌든 그 남편으로부터 그런 그 공갈 행위를 당했는데 자신은 돈을 안 줬다. 안 줬다. 협박받았다는 네. 그래서 공갈 미수다. 그 이병헌 씨 사건이랑 똑같은 거죠. 그것도 공갈 미수였으니까. 그렇게 공갈 미수 당했기 때문에 하여튼 좀 약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기서 공갈 미수라는 게 범죄거든요. 그 범죄를 당했으면 고소를 하는 게 순서예요. 맞지. 그렇지. 더군다나 고소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여러 가지 경험이 풍부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사 고소를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 전문가인데. 굳이 고소를 하지 않고 그렇게 범죄 행위했으니까 나에게 손해배상 1억 원을 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점. 이 점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봅시다. 너무 발랄하지 마. 너무 신났어. 일단 사진이 조작됐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일단 사진 전문가들은 조작이 아니다고 얘기했어요. 뭐 물결 모양 이런 거 봤을 때는 전혀 조작이 아니고. 그 3장과 4장의 사진 다 분석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이제 돌된 우리 아들한테 보여줘도 강용석이다 그럴 것이다. 이게 강용석이 아니면은 누가 강용석이냐? 저기 뭐야 87년 민주항쟁 때 잃어버린 쌍둥이 동생이냐? 심지어 그래서 이제 귀 모양을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공개된 그런 사진, 수영장 사진과 또 강용석 전 의원의 공개된 사진들 귀 모양을 크게 확대했더니 상당히 유사했어요. 사실 귀 모양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성형을 하기도 어렵고 사실 그 동일성을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귀 모양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볼 때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어제 모 매체 연예 매체에서 그 밝힌 바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왜곡된 것이냐, 사진에 어디가 다르다는 거냐 했더니 저쪽에서 하는 말은 이겁니다. 사진을 좀 인물이 잘 보이게 좀 밝게 하고 부각되게 했다. 포토샵이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강용석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그러니까요. 일단은 그래서 위조 변조 주장은 제가 볼 때는 쏙 들어갈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로 그 증거 자료가 법원에 제출된 게 위조되고 변조된 거라고 증정을 한다면 그 재판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고요. 또 증거에 대해서는 과연 그게 위조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증거 조사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미 재판부에서는 인정을 한 자료가 되는 거죠? 일단은 그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네. 지금 손해배상 청구니까 증거의 능력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이 되고요. 증명력은 판사가 판단하는데 이게 믿을 만한 증거냐 이거는 일단은 그 강용석 씨 측에서 반박을 하면은 이제 조사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반박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 선배는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좆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진 조작. 그럼 짧게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좆도 말도 안 되니까 해줘요. 그 사진은 니 아니 딱. 아니가 날 걸어. 확실한 것 같고 처음에 저는 이렇게 스크롤을 쭉 내리면서 맨 처음에 저 사진이었잖아. 그 도도맘이 다리 찍으면서 이제 수영하는 사진이었잖아요. 에이 이거는 강용석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그만인데라고 생각했거든. 내리다 보니까 떡하니 나오더라고. 그걸 뭐 이건 100% 맞다고 보고요. 그 두 번째 보여진 사진도 저쪽에 서 있는 것도 사실 좀 작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길 수 있어. 우기면 돼. 우기면 돼. 세 번째 수영장 들어가는 사진. 그거는 확실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 세 사진의 수영복이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그 수영하는 사람도 강용석이 맞다는 것이죠. 그 빤스의 어떤 일치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도 맞는 사진이니까. 다음 카톡 짜집기 문제. 네. 카톡 짜집기를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존댓말을 썼다.
그러니까 별 사이가 아니다. 뭐 이건 나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불륜 사이에서 무조건 반발해야 되는가? 어? 경험자들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존댓말도 썼다고 반말도 썼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사실은 저는 강용석의 불륜 논란 가지고 파고들고 싶지 않습니다. 간통도 없어진 바닥에. 그건 둘이 알아서 할 문제지. 둘이 알아서 할 문제야. 제가 솔직히 이 작가가 아랫도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굉장히 얘기해요. 관대합니다. 저 약간 놀라운데요, 오늘 근데. 왜요? 굉장히 공격을 가열차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우리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 잘 안 해. 관대해. 그건 개인 가정사야. 알아서 해. 그거는. 근데 문제는 거짓말 논란으로 번졌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죠. 이 사람이 어쨌든 정치인 출신이고 국민의 선택받아서 당선된 사람이고 공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방송인이지만 이런 사람이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떳떳하게 방송을 하면서 거짓말 논란을 번졌습니다. 뭐냐? 자기가 이 도도맘이랑 변호인과 의뢰인의 관계로 만났고 한두 번 만난 게 다다 이렇게 말했거든. 그런데 그 카톡에서 모두 한두 번 만난 사이가 아닙니다. 밥을 어디서 먹자. 우리 너무 자주 만나는 거 아니냐. 그걸 거 보면 이제 강용석 완전 아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서 대해서 또 핑계도 있잖아요. 뭐 여러 사람들 모이는 자리에 같이 간 거지. 아이 맞아. 내가 그랬잖아. 여러 사람 모임에 맨날 나왔다니까 그 친구가.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리듬 좋았어 이번에. 맨날 나왔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변명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의뢰인하고 그런 관계로 만났는데 만나다 보니까 밥도 한번 먹게 됐고 말이 좀 통하는 것 같아. 친구 돼서 어울려서 만났다. 근데 둘이 만난 적은 없다. 항상 여럿이 같이 어울렸고 부적절한 관계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지. 거기다 딱 선을 걷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아예 만남 자체를 부정을 해버리니까.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거짓말을 갖다가 하나. 그러니까 이것도 말을 뒤집은 거죠.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만났다. 아까 맨 처음에 한두 만난 게 다라면서. 그치. 이것도 말을 뒤집은 거고. 홍콩 간 적 없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근데 홍콩 가가지고, 그 사람이랑 같은 시기에 같은 수영장에 썼다는 거 아니야. 출입국 다 기록이 거짓말이에요, 나왔죠? 그러니까. 출입국 기록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그 재판에는 증거로 제출이 됐고요. 네. 다만 됐다고 알려져 있고. 네. 다만 이제 언론에 공개는 안 됐죠. 대중들에게는 공개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당시 그런 재판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이미 증거로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작가가 늘 얘기했듯이 많이 만났다. 홍콩도 같이 갔었다. 그러나 분류는 없었다. 그거지, 라고 그거. 얘기했으면은 아주 깔끔하게 끝났을 얘기가 지금 계속 부정을 하다가 결국에는 거짓말쟁이로 가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거지요. 이 카드 돌려막기보다 무서운 거. 그렇죠. 오늘 빵 터진 거예요. 그런데 자 떠나봅시다 그러면. 영수증 얘기도 해야 되지 않나요? 영수증 얘기 빙고. 일본에서 먹었던 영수증 굉장히 비싼 밥을 먹었던데 다 2인분이에요. 둘이서 말도 처먹었더라. 야, 많이 먹을 수 있지. 그거 갖고 뭐라 하면 안 되지. 비싼 거 먹었던 것 같아요. 비싼 거 먹었는 거야. 양보다 질로 이렇게 먹은 것 같은데. 그게 또 이름이 나오죠. 카드가 누구 카드냐. 영어로 이제 용석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설들이 있죠. 그 용석이 여자다. 그렇지. 아니 왜 그 용석이라고 단정을 하냐. 박용석일 수도 있어. 네, 이용석, 김용석 얼마나 많냐. 그리고 심지어 또 용씨성도 있어요. 용씨설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용석이다. 게다가 남자 같지만 실제로 여자일 수도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설들이 있거든요. 게다가 또 그 상대방 애절하다. 아니 또 상대방 그 여성이 또 했던 그 해명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강용석 씨와 있었던 건 아니고 아는 언니와 식사를 했다. 네네.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언니가 용석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직은 단정할 수 없고요. 또한 혹시 그 아는 언니의 남편의 카드인데 그게 용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강용석 의원이다, 전 의원이다 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나요, 근데? 더 얄밉다, 이 양반. 그러니까 이게 퍼커슨 경이 또 한 번 승리를 한 거야. 그렇지. SNS 하지 말라고. 왜 찍어서 그걸 올려? 아니 근데 그분이 그걸로 흥한 분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됐다고. 왜 그러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부와 명예를 얻은 분인데. 그러니까 강용석은 자기가 한 발 삐끗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알아요. 알기 때문에 카톡에서라도 야 사람들 있는 데서는 좀 대면 지시를 내렸잖아. 그런데 그 오다대로 여자가 말이야. 받았으면 오다대로 해야지. 용석이 오빠 마음을 몰라주고. 맞아. 그 몰라주고 말이야. 세상에 살펴보지도 않고 막 갖다 올려가지고 다 뽀록나게 하고. 사진 찍었는데 밥 사진 찍었는데 숟가락 앞에 거기 자세히 보면 사람 얼굴 나와요. 참 경험자도 있을 거 아니야. 있죠. 그 왜 윤계상이가 사진 찍었는 거 보면 이한이가 찍어준 건데 그
화장실에 비쳐가지고 뭐 옷을 입었나 안 입었나 그런 얘기 있었잖아. 아, 그래요? 예, 찾아봐요. 윤계상, 욕할 뻔했네. 있어. 또 하나, 3억 원 협박 봅시다. 네. 근데 저는 지금 논란 이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이게 지금 사건의 본질이 뭐야? 강용석이 분리를 했냐 안 했냐? 별건으로 가야지 그거. 그치? 또 강용석이 거짓말 했느냐 안 했냐? 그래서 저 사람이 방송을 계속 나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거든요 본질은. 이 남편이 1억을 달라 3억을 달라. 그게 뭔 중에 하나? 그건 둘이 따로 알아서 할 일이지. 보통 이제 그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저건 사실이 아니다. 나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라고 주장을 할 경우에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고 끝까지 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를 하고 그러면 이제 불러서 이제 사건을 캐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보면은 본인이 저 당사자들끼리 합의해가지고 사건을 막을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여기서도 강용석 전 의원 측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공갈미수로 고소를 하면은 수사기관이 착수를 하죠. 그러면 이런 사건의 모든 게 다 까발려집니다. 아하. 본인이 멈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합의를 해도. 하지만 민사소송만 제기한 상태에서는 두 양측이 합의해가지고 고소 소취하면은 끝이에요. 더 이상 뭐 누구도 캘 수가 없고 재판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사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강용석 전 의원은 고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 이외에 혹시라도 본인이 뭔가 스스로 감추고 싶은 게 있어서 고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많이 제기되고 그것도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모르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참 강용석 의원 저 바보 같은 게 자꾸 사건을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차피 다 까발려졌고 방송도 다 하차됐잖아. 그러면 그냥 이게 터졌을 때 깔끔하게 사과하고 그동안 거짓말했다는 거에 대해서 자숙하고 잠수 타면 되지. 왜 이런 근데 우리 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예, 방송이 됐든 정치계가 됐든 이 사람을 갖다가 데려가려고 한다면 계속해서 끈을 이어가려고 한다면 카바쳐준다는 표현을 쓰나요? 좀 막아주는 느낌이 있는데 강용석은 그렇게 방송 오래 하고 정치인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는 되게 외로워 보이대. 야, JTBC에서 얼마나 카바쳐줬는데 그래. 아, 해줬어? 다른 아니? 사람 같은 건 바로 아웃이었어. 지금 그쵸. 이까지 버틴 거는 방송국에서 막아줬기 때문이야. 그나마 버틴 썰전 마지막으로 그럼. 버틴 게. 끝까지 그 막아줬기 때문에 네. 심지어 이번에 그 남편이 강용석 전 의원 측이 아니라 그 JTBC 방송국을 상대로 해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출연 금지 가처분 지정까지 했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 그거에 대한 그 신문기일이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전에 이미 하차했기 때문에 아마 그 신청은 취하가 돼가지고 법정에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끝까지 막아주고 계속 출연을 시키니까 그 남편 입장에서 너무 열받은 나머지 그런 그 신청까지 하게 된 거죠. 저는 이런 거 봐. 이혼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대중들이 결국은 뭘로 비난하냐. 사건보다는 거짓말이야. 그치. 저기 저 신정환이 봐. 신정환이 빵꾸 내고 이것 때문에 막 이렇게 아니고 그 댕기열. 그것 때문에 더 폭발된 거거든. 그래서 강용석 의원은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하면은 자숙의 기간은 갔다가 한 2년 뒤에 나오면 돼 또. 근데 너무 늦지 않았나요? 지금 그동안 아니다 했던 게 너무나 쌓였기 때문에 여기서 맞다고 하기도 약간 좀 이미 실기한 게 아닌가. 남편과 강용석 의원이 치킨런 게임이 이미 끝을 향해서 그 엔드를 향해서 가버린 것 같아요. 이미 남편은 그 경고선을 지났어. 야, 남편은 당연한 거지. 남편이야 뭐. 야 1년에 그 겨울 시즌만 겨울에만 한국에 있었다던데 지금 와보 뭐 뒤통수 맞은 거 아니야. 사실은 남편 입장에서는 강용석 전 의원을 처음에 배려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그 상대방이 제가 그 남편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내와 다른 남자가 바람을 폈다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죠. 아내를 상대로. 그러면서 위자료 청구는 아내와 그 상간남 남자에게 동시에 하는데요. 그래서 피고 1 아내, 피고 2? 예, 피고 2 예를 들어서 그 상간남. 누구 남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을 한 번에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따로따로 했죠. 왜 그러냐면은 일단 처음에 아내를 상대로는 이혼 소송을 바로 제기하지 않았어요. 이혼 조정 신청을 했거든요. 지금 이부진 회장이 하는 것처럼. 네. 그건 뭐냐면은 판결을 하게 되면은 판결문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그런 게 다 판결문에 나옵니다. 판사가 다 하죠. 근데 조정은 그게 아니라 결과만 나와요. 네네. 따라서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조정 신청을 했고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서는 처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혼 과정에서 그 상대방 배우자가 뭐 이제는 안 만난다고 했다가 뭐 다시 또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혼한다고 했다가 또 안 한다고 했다가 계속 바뀌니까 그때 이제 또 열받은 나머지 이제 그 후에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거든요. 결국은 이런 사태가 남편 입장에서는 뭐. 네, 남편 입장에서는 참다가 이제 폭발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잘 해결할 수도 있었던 둘이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럼 문제가 충분히 아니야. 그러니까 남편이 어디서 더 빡이 돌았냐면 문제가 불거지니까 강용석이 썰전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해버렸거든. 내 나이 46에 이런 스캔들의 주인공이 됐네요. 그래요? 라고 넘어갔죠. 그게 컸죠.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거 보는 순간 내가 그만큼 배려했는데 아이고야.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전화로 다 통해갖고 야 잠만 소주 한잔 하면서 이제.
야, 씨, 존나 미안해. 반말하면 안 되지, 개새끼야. 한 대 맞으려고.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잘못했다. 어쨌든, 강용석은, 아웃! 신났다. 에휴. 아니, 저는 강용석 의원이, 인간 승리에, 그런 건 좀 박수 쳐줄만 하다고 봐요. 정말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 아니야. 어렵게 정말.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인데, 아버지, 고3 때도 아버지 감옥에 있었다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시민사회 활동도 많이 했고, 그쵸? 변호사 활동도 잘했고, 박원순 시장이랑 같이 움직인 적도 있었고. 했는데 너무 자신의 출세 의욕이 너무 앞섰던 나머지, 오바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변호사 활동했던 거 보면, 야당으로 가는 게 맞는 거거든. 원래 했던 거는. 근데 왜 새누리당으로 갔나? 출세하기 위해서. 꼴랑 공천을 받으니까. 내 포지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선택한 거란 말이죠. 그러고 나서 말 한 번 실수해갖고 삐끗해갖고 낭떠러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떨어졌는데 다시 기어오르려고 별짓을 다 한 거 아니야. 오바도 하고. 그렇지. 저격수랍시고 오발도 그렇지. 했지. 근데 난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의를 위해서 혹은 내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단순히 나를 띄우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이용한 거야. 저 개그맨 최유종. 그런데 고소하고, 박원순 저격하고, 다 나를 띄우려고 했던 행동이라니까, 그것들이.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용석도 예전에 SNS에 한번 그런 거 쓴 적 있죠. 나는, 개천에서 욕나는데, 하여튼 욕도 섞어가면서. 그러니까, 홍준표, 네. 수채가지고 홍준표한테 카톡 그거 올린 거 아니야. 홍준표, 씨발, 아유, 당신이나 나나 똑같다 이러면서, 금수저 물고 태어난 게 최고다, 이렇게 한탄하는 글을 올렸던 거지. 왜냐면 홍준표도 집에 안 좋으니까. 그게 언제 올린 거예요, 그걸? 예전에 있었어요. 의원 시절에 올렸어요. 의원 때? 네. 근데 이미 강용석 전 의원 측은 처가의 그런 여러 가지 후광을 또 보지 않았나요? 그 당시 이미? 그렇지. 처가 후광 보고 있었는데, 네. 본인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 이만큼 올라왔고, 자기가 더 못 크는 것은 집안에서 받쳐주는 게 없기 때문에 못 큰다. 이렇게 자격지심이 있는 거죠. 처가라도 받쳐주는 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땡큐지. 어우, 손 변호사님, 독한데. 손 변호사 처갓집 안 받쳐줘갖고 지금 저것도 없는 거 아니야? 이 사람 큰일이야, 사람인데 처갓집 못 받쳐줘가지고. 왜 이 새끼야, 남의 집, 처갓집을 욕해. 갑자기 열받네. 그래도 사실인데 저는 강변에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던 것은, 이제 아나운서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저 군대 있을 때 애들 두드러 팬 거. 예. 그것도 존나 심하게 팼어요. 그걸 또 자기가 얘기를. 그런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다 끝난 일이라고. 그게 끝난 일이 되나? 맞은 사람은 평생 가, 그거. 자다가도, 응? 생각나지. 그게 트라우마로 돼 있는데. 그때 맞은 사람들이 이번에 악플도 엄청 달았을 거예요, 사실. 아니, 악플 달 그런 것도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아, 예? TV만 강호석이 나오면. 돌리고 싶은 거지. 움찔해서 그럴 수 있다니까. 많이 맞아본 사람 그래요. 근데 심하게 얼마나 심하게 때렸으면 신문에까지 나섰어.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아무리 군대라도 사람을 때리면 됩니까? 군대에서 맞는 거는 또 이 작가가 또 전문이에요. 존나 맞았지. 개새끼들. 인천에 진짜 너 잡히면 죽는다. 너나 나나 군대에서 순환이 좀 많았다잉. 많았죠. 우리는 하도 맞아서 우리는 맞으면 가만히 안 있잖아. 고소 고발. 그래서 막 군대 막 옮겨 다니고 그랬어요. 이게 한겨레에도 보도가 됐군요, 이게 다. 뭐야? 그 공군 법무관 시절 사병 구타 사건 이런 게. 그건 큰 사건이었다니까요. 작은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또, 어쨌든 자기가 이제 떠서 방송인으로서, 또 정치 평론가로서, 할까 하면은 난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박원순 공격하고. 그러니까 사실 메르스 사태는 박원순 공격이 없잖아. 그런데 거기 빠져 박원순 공격하고. 노무현 보고 맨날 대통령 감이 아니니 뭐니 있다고 소리하고. 니도 국회의원 감이었냐? 에이씨,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 어쨌든 강용석 아웃! 여기까지만 하고. 처가까지 같이 오매겠네요. 뭐가요? 강용석 처가 좋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도 같이 오는 거지, 이번 기회에. 난 애들도 좀 불쌍해. 아이들이 불쌍하지. 왜 애들 방송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유. 그것도 자신을 띄우기 위해서 쓴 거죠,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정적인 이미지. 아이를 위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애들도 착하고 똘똘하고 바르던데. 참 안 됐다, 애들도. 그러니까 그것도 학교에서 얼마나 또 놀림받고 하겠습니까? 그게 안타깝네요. 애들이 문제가 있어. 니네 아빠 바람 폈다. 그러니까 안타깝네요. 아이들한테는 상처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마지막에는 되게 가정적으로 마무리한다. 그래서 저는
카톡에도 우리 애 사진 안 올립니다. 혹시라도 얼굴 알려주고 이름 알려줄까. 너 올렸어 임마. 우리 마누라 올렸고 내가 바로 지웠잖아. 그래서. 아 그래서? 그지 와이프가 올리지. 와이프가 올리죠. 아이고야. 저 새끼 어디 가서 총각 행사할까 봐 어렸습니다. 야 근데 강용석 씨 얘기로만 지금 15분 가까이 끌고 갈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금태섭. 그 얘기 해야지. 위원이 말이죠. 책을 썼답니다 이번에. 책을 썼는데. 정치인들은 왜 꼭 책 안에다가 기간 동안 안 했던 얘기들을 꼭 하나씩 또 넣어가지고 한풀이를 하는 걸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는 안철수 전 대표 측하고는 완전 결별이네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수순이 이제 돌아올 수 생각하는 건데. 안철수 의원 주변에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봐야 돼. 그것에 대해 원인을 금태섭 의원이 책에다가 슬쩍 흘렸죠? 그게 이제 비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비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한참 시간이 지나서 왜 금태섭 이런 이야기를 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얻어진 게 뭐가 있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선거 전으로 한번 돌아가십시오. 우리 방송 EJ에서 제가 안철수 그때 후보였죠. 안철수 후보한테 굉장히 충고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금태섭부터 갈아치우라고. 그랬죠. 우리 방송 뒤에 다시 들어와. 다 맞다니까. 이렇게 지대 시간 지나면 다 맞아요. 아니, 근데. 정치 신동이야. 내가 매우 좋아하는 모 커뮤니티에서, 엠모 커뮤니티에서 우리 친노라고 졸라 까잖아. 네. 그 바탕에 또 안철수를 공격했다는 얘기도 되게 많았고. 우리 이 작가 우리 얘기를 하고는 안 할게요. 뭐 이 작가가 얘기한 게 많으니까 이 작가 얘기대로 대부분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잖아. 아니 그리고 지켜봐. 아니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이준석을 그렇게 밀어준다는 헛소문도 돌대. 누가 그래? 그 엠모 커뮤니티에서. 엠모가 뭐야? 엠파. 뭐예요? 엠파. 불펜 니들 좀 정신 차려 이 새끼들아. 마음대로 얘기하라고 말해요.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분 자유 아니겠습니까? 네. 이준석이 아마 다음 총선에 나올 텐데. 그러면 이준석 나오는 곳에 새정치민주라면 나를 공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불 작전. 그럼 됐지? 그럼 띄워주는 게 아니지? 그렇지. 내가 희생되어서 쟤를 띄워주는 건가? 어쨌든 금태섭 뭐라 그래야 돼? 위원이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돼? 변호사. 금 변호사가 할 땐 이런 말을 해서 이거 안철수 의원한테도 사실은 마이너스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안철수 의원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떠났잖아. 다 떠났는데 우리가 언제 방송에서 말을 했는가 아니면 삭제를 했는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하는 말이 있어요. 안철수 의원이랑 같이 회의를 참석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뭘 내놓잖아요. 안건 같은 거 이렇게 툭툭 던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그 위원장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은 누구야? 안철수잖아. 그럼 결론을 지어줘야 되거든. 마지막에.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은 조금 더 논의해서 결정합시다. 그 옳은 이야기는 그걸 밀어붙입시다. 이게 해줘야 되잖아. 아니면 제가 좀 더 검토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해야 되잖아. 즉답 혹은 이후의 얘기를 안 준다 이거죠. 한 번도 한 적이 없답니다. 그냥 끝. 알겠습니다. 끝. 그러면 회의를 왜 해? 그러니까. 각자 이메일로 보내라고 그러지. 그러면 여기 전문가라고 참석한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는 여기 필요 없는 사람인가 보다. 내 의견이 묵살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니까. 허공에 욕할 뻔했다. 아니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 둘 떠났다는 얘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태섭 변호사가 그런 말 하는 거야. 우리 얘기는 다 통용이 안 됐고 특정인 한 사람 박경철 원장 그 사람 말만 통용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 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어제 금태섭 변호사 주장이니까 이게 맞다면은 이런 리더십은 고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조금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와서 왜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금태섭 내가 조심하라 그랬잖아. 신당과 관련이 있을 거란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고. 신당은 그러니까 지금 신당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은 안철수를 데리고 나가고 싶어 해요. 자, 신당을 만들 때 딱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명분. 하나는 스타예요. 대선 후보. 그런데 지금 신당 만든 사람들은 두 가지 다 없어. 명분도 없잖아. 이거 호남 정당이잖아. 정동영 있지. 뭔 명분으로 할 거야? 스타. 나 공천 안 줘가지고 탈당해 이게 명분이 돼? 안 되지. 안 되지. 그럼 나머지 스타가 대통령 후보야 되는데 정동영이가 뭘 대통령 후보나. 그냥 한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철수 같은 사람을 데리고 나가야 된다고요.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조경태가 가자 그랬잖아. 가세요 좀. 그러니까 내 생각은
안철수가 신당에 합류하는 것이 약간 뜨뜻미지근하니까 금태섭이 빠기친 게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그냥 내 예상이야.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금태섭 씨가 완전히 갈아타는 걸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예상도 들고 그런 이야기가 왜 또 나오냐면 지금 금태섭 변호사가 아까 그 얘기하면서 또 얘기한 게 민주당하고 합친 것은 이게 당대당 통합이 아니고 안철수가 입당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해버렸거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 안철수 측에 국회의원 누가 있었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호창 딱 한 명 있었잖아. 네. 엄청난 지분율을 가지고 갖고 들어왔죠. 갔어. 갖고 가서 자기 말 많이 했고 그리고 당시에 합당하기 전에 지방선거 있었잖아요. 그러면 안철수 신당을 만들어서 현역원 송호창 한 명이 있어. 거기서 단 한 석을 얻을 수 같아? 한 석도 못 얻어요. 그럼 안철수 바로 아웃이야.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합당했던 건 윈윈이었어. 김한길도 윈이고 안철수도 윈이었고. 우리가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거를 지금 금태섭 평화하는 것은 신당 만들고 나가자는 또 그런 주장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정치하자. 근데 안철수가 안 나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냥 제 개인적인 예상이에요. 네. 안철수 의원은 조경태랑 같이 나가자 그랬을 때 안 나간다 그랬거든요. 그건 너무 잘하는 행동이고. 조경태는 조경태는 뭐 원래 그런 인가요. 나가는 순간 안철수의 지분은 더 빠집니다.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당을 지키고 있다가 기회를 보는 게 낫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다음 총선 4월 총선에 어때 손변? 네. 야권이 이길 것 같아?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렇죠. 쉽지 않죠. 근데 이번에 총선에 지잖아요. 그럼 문재표 체제는 아웃이야. 나가야 돼. 내가 제일 처음에 나가라 그러겠습니다. 불펜 잘 들어. 나도 나가라고 하겠습니다. 나가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 나갔을 때 안철수 의원이 찬스 이어받아 하면 돼. 당대표 하면 되잖아. 아니 그리고 지금까지 솔직히 메르스 때 의사 안철수로서 뭔가 보여준 게 없다는 없지. 얘기도 굉장히 많았고 근데 요번에 국정원 해킹 관련해서 저기 이동용 장에다가 심은 거 RCS인가 뭔가 때문에 기회 잘 잡았잖아요. 꾸준한 모습 보여주면은 분명히 안철수 의원에게도 기회가 올 거라고 온다. 봅니다. 그런데 당을 탈당하는 순간 그 찬스는 사라진다. 그런데 하필이면 또 나간 게 또 노원이네요. 또 참 깝깝하네요. 모르죠 뭐. 부산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어찌될지 모르지 뭐. 알 수가 없죠. 자기 마음이지. 자, 금태섭 얘기 거기까지 좀 하고, 얼마 전이, 5일 전이, 광복 70주년이었습니다. 8월 15일. 내가 그 전날 드디어 암살을 봤거든요. 봤어요? 네. 암살을 혼자서 이제 팝콘 하나, 콜라 하나 들고 이러고 보는데. 야, 너 혼자 봐도 팝콘 처먹냐? 야, 왜 난 팝콘 먹는 거 지랄이야? 야, 근데 극장의 영원한 동반자 이성이 아닌 팝콘. 근데 혼자 보는 것도 촬영하는데 팝콘 처먹는 것도 촬영한 것 같아요. 근데 뒤에서 어머 이 박사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 나 혼자 예상이야. 하여튼 봤는데 내 다음 날 전례 없이 5시에 일어나서 태극기를 달았어. 그랬어요. 네, 광복절날 진짜 왠지 그러고 싶더라고. 하여튼 그만큼 중요한 8.15 솔직히 우리가 70주년에 또 쉬면 뭐 어쩌겠냐 얘기했지만 10단위로 나온 기념일이 또 5단위로 나가는 기념일이 왠지 모를 다른 의미를 주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광복 70주년이라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죠. 근데 대통령께서 경축사를 대통령이 경축사 해야지. 해야지 당연히. 친일파 후손이든 나발이든 경축사를 해야 되니 대통령으로서 하는데 누가 친일파 후손이라는 거야? 몰라. 근데 하면서 건국 67주년을 언급했습니다. 왜 안 나오나 했다. 우리가 늘 방송에서 얘기했던 부분이었죠. 왜 얘들 자꾸 건국을 갖고 오느냐. 야, 고집 있다 얘들도. 결국은 그거잖아요. 자기들의 뿌리를 파보면 친일이 나오니까 그거 세탁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건국절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그래. 헌법을 무시하는 것도 그렇지만 나는 묻고 싶은 게 광복이 있었으니까 건국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광복을 부정하고 건국만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 한반도는 일제 식민지로 만들어 놓고 딴 데 가서 이승만이 정부 만들어 놓고도 그 사람들은 건국절 지낼 거야? 그건 건국일이 아니고 정부 수립일인 거죠. 그렇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거고. 보면은 1919년에 나왔잖아요. 임시정부 수립일이라고. 그게 건국일이 나온 거 아닙니까? 헌법 전문에는. 근데 얘네들이 그 한참 뛰어넘어가지고 48년으로 왜 자꾸 하려나. 자기 과거를 지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승만도 연호를 민국이라고 썼어요. 48년도에.
민국의 연호가 뭐냐면 1919년은 임시정부 네. 날을 건국에서 정해가지고 민국이라는 연호를 쓴 거야. 아니 본인인 이승만도 그렇게 했는데 왜 지금하고 이걸 다 부정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한다며. 근데 왜 자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안 정하는 거야? 아니 건국절은 씨발 10월 3일이지. 저또 왜 씨발 8월 15일이야? 10월 3일이지. 이게 또 역사학계에서 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는데 사실 역사 잘 모르는데 이걸 왜 굳이 이렇게 건국절을 따로 만들려고 하냐 하면은 애초에 그 독립운동에 기여를 했던 그런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가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분들의 공적으로 인해서 광복이 됐으면 결국은 그 정부 수립 이전에 그 사회주의 계열의 그런 공로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공적을 지우기 위해서는 정부 수립일부터 리셋해가지고 시작을 해야 자신들의 그런 그 사회주의 계열을 몰아내고 배제시키고 현재 그 당시의 그런 주류 세력들이 이제 그 명분을 좀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분석도 역사학에서 있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학자들이 그래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뭐 식민사관도 포함되어 있고요. 한다면 그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워요, 자꾸. 저희 방송에서 뭐 약산 얘기하고 뭐 여운형 얘기하고 책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거의 맞을 거예요. 걔들은 요걸 얘기하는 순간 사회주의 계열들이 인정을 해야 되거든. 아이, 사회주의 계열이고 나발이고 그냥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싶은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잘하는 게 뭐야? 빨갱이 때려잡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들의 DNA 안에는 북한과의 대립과 그거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한 타도 그런 게 너무나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야. 그리고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 건국절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냐 그랬는데. 아니 그래 건국절 하자고. 임시정부 수립일이나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오히려 저는 어느 나라에서 건국절 정하는지 도로 묻고 싶습니다. 알아 이 박사? 건국절 정하는 나라 어디 있어? 글쎄 기억이 안 나. 없지. 독립기념일이 굉장히 많죠. 다 독립기념일이야. 왜 건국절을 안 정하냐면요. 건국절을 정하잖아. 정하면 그 나라 역사가 반토막 나. 우리는 반만 년에 뭐 찬란한 민족이 지랄하잖아. 5천년 아니야. 근데 성국이 48년을 건국으로 하면 우리는 60년밖에 안 된 신생국가가 돼버리는 거야. 그렇지. 사실 그 건국절 관련해가지고 법적으로도 쟁점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시행되는 헌법을 보면은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이해한 건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게 헌법 전문에 나온 게 지금 현행 헌법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뭐 당연히 5공화국 헌법 때도 그런 언급이 전혀 없었고 또 심지어 건국 헌법 있지 않습니까? 초대 재헌헌법. 예, 재헌헌법 죄송합니다. 보면은 대한 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임정 얘기가 없는 임정 얘기는 없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그게 1919년이에요. 그렇다면은 뭐 건국절을 뭐 정말 정한다 하더라도 그 날짜가 언제냐? 정말 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절로 해야 된다는 그런 또 근거는 또 없거든요. 없지. 네.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당선 할 때 본인은 헌법을 준수하고 선서하잖아요. 네. 왜 헌법을 준수를 안 해? 그런데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어. 구라치신 거야? 그러니까. 뭐 공약도 안 지키는 양반이 이제 헌법까지 안 지키는 거지 뭘. 하여튼 뭐 이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자신들이 부끄러운 과거를 지우려고 하는 그런 행위인데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그리고 그 일환으로 내가 볼 때 하는 게 교과서 문제가 다시 한번 또 쟁점이 되고 있어요. 건국절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게 다 일맥상통한 거예요. 예. 지금 국정교과서 얘기가 나오고 국정교과서를 하자고 그건 다 일맥상통한 건데 예. 얼마 전에 나왔던 리얼미터 조사에서 건국절을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자. 8월 15일을. 여기에 대해 찬성하냐 반대냐고 물었는데 국민들의 70% 가까이가 반대했습니다. 반대했는데 더 재밌는 건 뭐냐? 연령 불문, 지역 불문이에요. 5, 60대도 다 반대야. TK, PK도 다 반대야. 그러니까 국민들의 보편적인 정서라는 그렇지. 얘기죠. 어디다 대고 이건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교과서 얘기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면은 북한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왜 한 가지 교과서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워야 돼. 다양한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학생들이 선택하는 역사관이 있어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다양성이 존중되고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더 나라가 성숙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 가지 역사를 강요하는 거는 이건 뭐 주입식 교육도 아니고 뭐 링겔 꽂고 아픈 사람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걸로 이제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야, 이제
저는 봤잖아. 투표도 안 하는데 뭐 북한 따라하는 거 뭐 하루 이틀이야. 그러게 말이야. 박수로. 박수로 결정하자, 박수로. 네. 자, 다음 얘기 봅시다. 삼성그룹의 장자가 돌아가셨네요. 맹희 형이. 폐암입니까? 폐암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원래 집안 내력이죠. 이병철 회장도 폐암으로 갔으니까. 삼성가가 몸들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이, 그래가지고 무슨 뭐 건희 형이 맨날 뭐 마약에 의지해 산다 이런 헛소문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제가 압니까? 그런 헛소문이 있었으니까. 하여튼, 신이 모든 걸 주진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런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관리를 많이 받았거든. 관리를 그렇겠지. 받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그건 안 안 좋은 게 되잖아. 또 대중들에게 보이지. 좀 이재현 회장 봐요. 자기 아버지 빈소도 제대로 못 찾아가는데. 왜? 감염 우려가 있어가지고요. 아이고 진짜? 얼마 전에 신장 이식을 안 받았거든. 아이고야. 신장 이식 수술 받았죠. 그런 상황이니까. 어쨌든, 이명희 회장은 참 불운한 회장인 것이죠. 원래 장자가 물려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예전부터 그랬었잖아. 옛날 그랬죠. 그리고 네. 또 뭐 이병철 회장이 또 이명희 회장은 또 이뻐했잖아요. 이뻐했고. 실제로 경영을 했었죠. 했었고. 사실 물려받아서 네. 네, 상당 기간. 그런데 갑자기 틀어지는 바람에. 그건 뭐 우리 방송에서 했는 것 같은데 사카린 사건 때문에 했죠. 틀어져서 그때 장남 또 둘째 차남 그리고 셋째 이렇게 첫째 둘째하고 셋째하고 싸우는 그런 형국이었었는데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셋째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예전에 드라마 중에 정주영하고 또 이병철을 소재로 한 그 드라마 하나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삼남으로 손지창 씨 나오고 그랬던 기억도 나네. 예. 그런데 저는 드라마 중에서 이건희 씨하고 제일 똑같았던 거는 임채무야. 임채무가 그치. 5공화국인가? 채무형 닮았네. 6공화국인가 해서 정말 똑같이 하고 나왔어 이건희하고. 그래서 삼성에서 항의했다니까. 왜? 너무 닮았어. 하지 말라고? 아니 어깨에 내고 부정하게 했다고. 자신들이 희화화했다고. 임채무 씨는 근데 자꾸 그 심판 떠올라가지고. 그 돼지 봐요? 네, 심판. 어쨌든 그래. 그래서 저 비운의 삼성가에서 그러니까 쫓겨나다시피 해서 외국으로 떠돈 것이죠. CJ만 갖고 나왔는데 그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이창희 씨도 결국은 왕자의 싸움에서 지고 세한 미디어를 들고 독립했다가 쫄딱망했죠. 쫄딱망하고 그 집안은 또 그 이창희 씨 아들은 자살했고. 자세한 건 삼성 특집 때. 알겠습니다. 네. 삼성 특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벌가로 사는 것도 물론 우리가 부러워할 건 아니지만 우리 이 사람들을 불쌍하게 볼 건 아니지만 복잡할 것 같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봐. 돈이 없어 뭐가 없어. 그런데 계속 외국으로 또 돌아다녔잖아요. 이명희 씨가 또 돌아다녔고 사실은 그 아픈 가슴이 있는 거야. 장자였었고 자기가 경수업 받고 있다가 동생한테 뺏긴 거잖아요. 근데 그 사실 결정적인 이유는 사카린 밀수 사건도 있지만 또 다른 주장은 저런 게 있더라고. 이병철 회장의 본처 박두울 여사. 근데 우리 저 병철 형이 박두울 여사만 만났을 거는 않을 거 아니야. 건희 형 가신다고 하잖아. 아니, 시간이 있잖아. 아니, 야, 방송 벌써 접으려고 그러지 마. 사자 명예훼손에 이런 또 우려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인데 뭐. 사실이에요? 사실이야. 그 일본인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은 걸릴 수 있죠. 근데 아니 뭘 여기 있어? 일본인 아내가 있다니까 지금. 있었다니까. 있고 그 밑에 자식도 있어요. 그 밑에 자식도 지금 뭐 삼성 관련된 일을 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소문에 의하면 소문이죠. 이건희 회장은 그 새엄마 아니 작은 엄마에 대해서 굉장히 안아주고 보다듬어주고 인정하고 했다는 거잖아. 근데 첫째 우리 맹희 씨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자기보다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우리 엄마 아니야. 그래서 병철이 형이 아웃시켰다. 뭐 그런 주장도 있어요. 있어. 소문이야. 소문 내가 뭘 아나. 근데 이런 거 많아. 뭐 이번에 저 신격호 회장 문제도. 아이 그 집안은 뭐. 진짜 돈 다 소용없어. 그건 뭐야 또. 아유. 그래요. 삼성 특집 사도록 하겠습니다. 건희 형이 돌아가시면 한다 그랬는데 건희 형이 오래 살고 버티고 계시네요. 네. 신동민의 승리로 끝났죠. 롯데 얘기 나온 김에 얘기하면. 신동민은 그건 뭐 당연히 신동민의 승리예요. 다 갖고 있었는데 뭐. 그렇죠. 이미 다 딱 준비하고 여기 따기 시작했는데. 고마울지도 몰라요 오히려. 그러니까 신동주가 너무 어설프게 대처했고 언론 플레이도 이상하게 했고 그래서 여론이고 뭐고 여론이고 실제로 장악한 것도 다 신동민이었고 신동민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고 다음 이야기 봅시다. 자 오늘 갑자기 또 속보가 떴는데 북한에서 우리 측 방송 센터라고 해야 되나? 관제센터? 대북 방송을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 스피커도 있고요. 확성기. 네, 확성기. 거기다가 로켓포를 발사했다고 한 발. 네, 한 발. 네. 근데 우리 측 피해는 없었답니다. 예. 야산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야산에 떨어졌대고요. 예. 그래서 우리 측이 거기서 대응 사격을 한 거죠? 예, K9 자주포 155mm K9 자주포로 대응 사격을 했는데 언론에 따라 조금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 20여 발 대응 사격했다는 얘기도 있고 36발을 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아까 방송 전에 세작이 저한테 많이 쏜 거냐 적게 쏜 거냐 물어보는데 이게 알 수 없는 게 포대별로 쏜 건지 대대가 한꺼번에 쏜 건지에 따라서 이게 양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는 솔직히 좀 다르고 일단 전시 상황이다 싶으면은 포상 안에 있는 포탄을 다 소비할 때까지 쏘지. 그리고서 명령 떨어질 때 포 빼가지고 도망가는 건데 글쎄 뭐 그냥 일반적인 대응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대응은 아니지. 36발이면. 좀 많이 쏜 거죠? 쏘긴 쏜 거지. 꽤 쏜 거지. K9 자주포 뭐예요? 탱크예요? 아니 그 자주포가 스스로 움직이는 포. 나는 견인계량 차에 매달고 다니는 포였고 탱크처럼 생겨가지고 말아서 움직이면서 포 뻥뻥 쏠 수 있는 건데 보통 이 작가는 군대 얘기만 나오면 눈이 썩어. 잘 몰라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난 군대에서 탱크도 못 봤어요. 아니 보통 포는 포상이라고 해가지고 벙커 안에 짱 박혀서 쏘고서 도망가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돼 있거든요. 근데 자주포는 기동이 굉장히 좋지. 그런 측면에서. 어제 그걸 쐈다. 네, 쐈다. 근데 또 보도 지금 조금 전에 나온 거 보면은 군에서 공식 이제 발표를 했는데 2발 쐈다네요, 2발. 저쪽에서? 북에서, 예, 북에서 2발. 3시 53분, 4시 12분에 2차례 포격을 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라고. 그럼 우리 대응 사격은 몇 시쯤 했는지 혹시 나오나요? 5시 4분 정도입니다. 존나 늦게 했네요. 예, 1시간쯤 후에 한 거죠. 뭐야, 그게 즉각 대응이냐? 1시간 뒤에 하는 게? 아, 좀 즉각 대응을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 즉각 대응 해야지, 뭐. 잘 몰라요, 지금. 이 작가가 잘 몰라. 아, 즉각 대응 해야지. 상황 판단을 했겠죠. 이게 5시 지금, 8분. 5시 8분. 아마 이것도 나중에 김종대 편집장한테 뭐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근데 예전에는 나 군대 있을 때는 포 떨어진 다음에 이게 왜 쏜 건지 막 파악하고 그 다음에 대응 사격하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쪽에 오발이 났을 수도 있으니까 쉽게 확전을 막자는 의미에서 포 쏜 다음에 이게 왜 쐈는지 확인하고 이게 핵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그래서 방독면 쓰고 막 그러고 훈련한 다음에 저쪽이 도발이 맞다 그러면 그때 막 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사단 A식이나 이런 데서 오다가 떨어지죠. 야, 얼마 전에 지뢰 2발이 터졌잖아요. 예. 그 북한성이라고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했잖아. 예. 그러고 나서 뭘 했어? 이제는 뭔 일이 터지면 즉각 대응하겠다. 그리고 보복하겠다. 보복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학생이 방송한 거 아니야. 재개한 거 아니야. 그게 난 왜 보복인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학생이 방송하니까 북한이 지금 여기 때렸으면 또 거기에 대한 응징이잖아. 그렇다면 바로 대응사격 해야지. 씨, 뭐 근데 좀 하는 건데. 합이 안 맞는 게요. 얼마 전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 이제 지뢰 얘기 나왔을 때 북에서는 얘들은 약간 ISB라는 게 지네가 뭐 하면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안 한 건 또 억울하다고 안 했다고 우겨 막. 그래. 근데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누가 먼저 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뭐 대남 선전, 그러니까 대북 선전을 중단하지 않으면 쏘겠다라고 경고가 외쳐 나간 상태에서 아마 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조금 좀 너무 텐션이 걸려 있는 상태가 아닌가, 남북 그쪽이. 아니, 북한 애들이 뭐 그런 건 없어. 걔들은 뭐 지들이 해놓고는 안 했다 그러기도 하고 했다 그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걔들 말은 뭐. 걔는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얘기할 만한 애들은 아니야. 다만 걱정되는 게 지금 박 대통령이 긴급 뭐 안보회의를 열어서 주최를 한다고. 네. 대통령이 뭘 아신다고 그런 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 사실은 뭘 모르기 때문에 NSC를 소집해가지고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안전보장회의 자체가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뭘 물어보고 이제 의견을 듣고 하는 게 정상적이겠죠. 하지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들을지는 또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 지금 사실은 이게 왜 되는지 방금 이게 속보가 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녹음하는 20일 현재 지금 저희 저녁 이 시간에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 북한이 왜 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솔직히 어느 쪽에 정확하게 떨어진지 지금 국방부는 야산에 떨어졌다는데 그 야산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정말 우리 저 학생이 그쪽에 타격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대응 사격을 했는데 대응 사격을 저쪽에서 쏜 데다가 원점 타격을 했는지 그냥 대충 보고 때렸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고 아니면 바다에다 쐈는지. 그렇죠. 이건 조금 지나봐야 알 것 같고 다만 오늘이 그 한명숙 총리 대법원 판결이 있는 날 아닙니까? 네. 있는 날에 하필 북한이 저런 도발을 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손 변호사가 방송 나가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다. 폭탄이 터졌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음모론인데. 아, 그놈의 음모 더럽게 좋아요. 돈이 입금됐을 것이다. 근데 왜냐면 과거에 그런 적이 있으니까 야 총 좀 한번 쏴줘 그래갖고
북풍? 그럼 한번 쏴줬잖아. 그렇지. 깐나 새끼들. 알았다고야 하고 쏴줬잖아, 걔들이. 이거 가지고 방송 나올까? 북풍 가지고도? 뭘? 우리 향후에 방송 한번 나올까? 모르죠, 그거는. 그런 적이 과거가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총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남북 경색 구도로 한 내년 초까지만 가도, 이렇게 여당 유리하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지. 여당은 땡큐 베리 마치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서로 쏴고 이렇게 됐잖아. 계속 그 경색 국면을 갈 거란 말이지. 앞으로 뭐 회의도 안 하고 그러다 중간주에 한 번 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 총선에서 여당 승리죠. 그러면서 총선에 여당 압승한 다음에 하반기 뭐 정책으로는 이제 남북 경협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남북 있겠지요. 정상회담 이런 것도 들고 나오겠지. 네.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이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쩔겨. 일본에선 아베가 이상한 소리하고 미국에선 박수 쳐주는데 중국에선 전승절? 네. 전승절 오라고 초대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기업들은 어렵다고 아우성친이 빨리 북한이랑 화해해서 경협이라도 하자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정부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이 박근혜야. 예, 우리 저 시사 얘기를 아직 하나를 덜 했는데 벌써 50여 분이 흘렸습니다. 네가 저기 강용석 얘기를 너무 오래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 차 사려고 여기저기 견적을 알아봤는데 너무 복잡해. 같은 차라도 판매 회사가 다르고 딜러가 다르면 판매 조건도 달라지거든. 왜 파는 회사는 이렇게 많고 딜러마다 조건도 각양각색인 거야? 너무 복잡해. 내가 팁 하나 알려줄까? 뭔데? 빨리 알려줘. 나 답답해 죽겠단 말이야. 인터넷 포털에서 새 사람 또는 새 차를 파는 사람들이라고 검색해봐. 새 차를 파는 사람들? 그래서 새 사람인 거구나. 고객 맞춤형으로 자동차 판매사의 프로모션, 할부 조건도 척척 알아봐주고 리스나 장기 렌트 서비스 견적도 받아볼 수 있어. 진작 좀 알려주지 그랬어. 새 차를 구매하실 생각이라면 저희 새 차를 파는 사람들이 언제나 더 좋은 조건으로 빠르고 신뢰 높은 견적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새 차를 파는 사람들 또는 새 사람으로 검색해주세요. 대표번호 1833-5850으로 연락주시면 기분 좋은 새 차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팀 EJ의 방송을 듣고 견적을 요청하시면 새 사람에서 조금 더 특별한 서비스 제공을 약속드린대요. EJ 팟캐스트와 이름만 같고 전혀 상관없는 비공식 미지정 대리운전 협력업체 1670 EJ 대리운전 1670-2212 박수근이가 김수근이 해도 업계 1위 대리운전인데 이 작가님, 이 박사님, 세장님 믿습니다. EJ 대리운전에서는 이용 고객에게 할인, 마일리지 적립 그딴 거 전혀 없습니다. 소정의 유지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은 전액 EJ 팟캐스트에 친일청산 군자금으로 기부될 것입니다. 1670 EJ 대리운전은 현재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서비스되고 있는데요. 전국 각 시도에서 서비스할 지역별 협력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죠? 네, 예상했던 대로 유죄가 선고됨으로써 한명숙 전 총리는 의원직 상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빵에 가셔야 됩니다. 네. 거기다가 8억 원? 네, 추징금 8억 원. 또 정치 활동도 10년 금지. 예. 자, 이게 좀 길게 끌었으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건 때문에 지금 이렇게 판결이 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검찰이 한명숙을 잡으려고 엄청 노력했죠. 그러다 저번에 다른 사건 5만 달러인가요? 받았다는 것은 무죄 확정. 돈봉투 놓고 나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이번에는 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 이것 때문에 이제 재판이 시작된 겁니다. 검찰이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만 가지고 엮어놓은 거죠? 진술만 가지고 한 거예요? 증거가 없잖아. 뭐 한두 번도 아니야. 이건 진술만 가지고 누구 가두는 거. 이게 유죄 판결이 나면 홍준표 이런 애들은 100% 유죄지. 홍준표 또 튀어나왔다. 아니 줬다는 사람이 있잖아. 그렇지. 그럼 된 거 아니야? 누구 리스트였지?
성완종 리스트요. 성완종 리스트에 거기에도 다 올라온 들어가야 돼. 사람들은 사시나무 떨고 있어야지. 이 판결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건데 어쨌든 1심, 2심의 판결이 달랐습니다. 그렇죠? 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죠. 무죄가 나왔죠. 네. 2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1심과 네. 2심이 어떻게 틀렸는지. 일단 뭐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만 그 대법원 판결의 뭐 정당성이라든지 뭐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이전에 1심과 2심에서 정반대의 판결을 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요. 일단은 그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돈을 줬다라는 진술이 있었어요. 한만호 대표가 내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라는 그런 진술을 했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기소를 한 건데요. 하지만 1심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한만호 대표가 선서를 하고 증언을 이렇게 합니다. 준 적이 없다. 내가 비겁해서 그런 진술을 검찰에서 하는 바람에 한명숙 전 총리가 고초를 겪고 있다. 미안하다. 라는 그런 증언을 하죠. 번복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 배경이 뭐냐라고 했더니 당시에 어떤 검찰 측에 연관돼 있던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이 여기서 그런 거를 그 진술을 안 해주면 돈 줬다고 진술을 안 해주면 추가적인 어떤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만약에 진술을 해줄 경우에는 당신 회사를 다시 찾고 다시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회유와 압박이 있어서 거기에 넘어가서 그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았다. 하지만 후회를 하고 거짓말이기 때문에 지금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할 때는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법정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법정에서는 아니라고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심 재판부는 물론 그렇게 내가 줬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 줬다 이렇게 번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검찰에서 수사받을 때 했던 거는 충분히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또 선서를 하고 했던 증언을 더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서로 대비되는 두 개, 검찰에서 줬다는 진술과 법정에서 안 줬다는 증언 중에 안 줬다는 증언이 더 사실에 가깝다라고 봐서 그렇다면은 돈을 불법적으로 주고 받았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상식으로 봤을 때 검찰에서 한 진술보다 법원에서 한 증언이 당연히 더 신빙성이 높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판결이 1심 무죄 판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검찰에서 조사를 어떻게 받는지 강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당연히 법원 증언을 더 크게 봐야줘야 되는데 그런 사실 비판이 2심 판결 나올 때도 있었죠. 네. 예, 아니 선서를 하고 증언했다면은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고 했던 것인데, 그렇죠. 그리고 다만 이제 그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내가 줬습니다라고 말한 후에 나중에 사실은 아닙니다.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거짓말했는데 미안해요 하면은 처벌 안 받거든요. 하지만 법정에서 굳이 준 사람이 주고 나서 안 줬다고 증언을 한다면 나중에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감수하고 증언했다면은 그걸 오히려 더 깊게 더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2심과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의 명예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진술이 더 법원보다 좋다고 판결한 거 아니야. 이해할 수 없는. 자, 그리고 대법원 판결은 지금 이게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투표를 결정했는데. 그렇죠. 이거는 문제 없어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이렇게 투표를 하는 건? 그 부분은 사실 뭐 문제를 지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판결을 대법원의 입장을 바꿀 때 전원 합의체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대법원이 그 부로 나눠 있습니다. 대법원 4명씩. 그래서 그 부에서 만장일치로 결론이 안 났을 때 전원 합의체로 보내거든요. 그렇다면은 나중에 그 해당 그 재판부에서 대법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전원 합의체로 보내서 대법관 전원이 이제 그 표결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보낸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8대5 판결이 났죠. 네. 그것도 8대5라고 보는 것도 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명숙 전 총리가 대법원의 이번에 그 확정 판결에 따르자면, 진짜 사실관계는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준 사람도 아니고 받은 사람도 아닌데, 예. 총 3차례 3억 원씩 뭐 했으니까 9억 원을 주고받았다라고 이번에 인정이 됐고요. 대법원에서는. 그 중에 3억 원, 첫 번째 3억 원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전원이 유죄라고 봤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두 번째 3억 원, 세 번째 3억 원, 총 6억 원에 대해서는 8명이 유죄, 5명이 무죄였던 거죠. 그렇다면은 뭐 참 슬픈 그런 판결이긴 합니다만 좀 말씀을 잠깐 간단히 드리자면은 첫 번째 3억 원에 대해서는 왜 전원이 유죄라고 봤느냐. 네, 이 부분도 사실은 뭐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3억 원 중에 1억 원이 수표였다. 근데 그 수표가 어디에 사용됐느냐? 동생 전세자금. 네, 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썼던 겁니다. 수표가 사용된
그렇죠. 수차가 나온 거네. 네. 그러다 보니 가능성은 두 개가 되는 거죠. 한명숙 전 총리가 그 수표를 받아서 동생에게 줬기 때문에 동생이 썼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명숙 전 총리가 그 돈을 안 받았고 어떠한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이 받아서 쓴 거다. 그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또 다시 제가 상식 이야기를 꺼내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바보입니까? 뇌물을 와이로를 씨발 수표로 쳐받게? 그렇잖아. 그러네. 아니 어떤 비용실이 뇌물을 수표로 받아? 그런 똘따리가 어딨어? 이 작가 악착같이 현금 좋아하잖아. 무조건 현금이지. 그리고 자, 내가 와이로로 뇌물을 1억 받아 3억을 받아 칩시다. 그중에 내 동생한테 1억을 줄 수도 있지. 근데 나의 수표로 받아 또 수표로 줘? 이거는 걸리자 씨발. 내가 뇌물 받은 걸려야겠어. 이런 생각 아니고는 이러지 못합니다. 안 그래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이 작가님이 얘기하는 상식적인 거다. 당연히 상식적이지. 누가 수표로 줘 뇌물을. 뇌물은요, 수표로 주는 놈도 없고 받는 놈도 없어요. 뇌물은 들어가는 순간 사라져야 되거든. 당연히 현금이지, 그거를. 이 작가가 계속 추적이 가능한 수표로 하는 놈이 어딨어. 이 작가가 정치한 다음에 뇌물 주실 분은 반드시 수표 말고 현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 말고라도. 야, 니 같으면 누가 쓰고 와서 수표에서 뇌물을 니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주면 그거 받겠냐? 그게 겁나서 쓰고 왔어? 현금도 못 받는다, 난. 그딴 말 하지 말고, 씨발. 짜증나게, 씨. 근데 이번에 대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수표가 뇌물로 오고 불법 자금으로 오고 가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한 의원, 한 전 총리의 동생과 한 대표가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전제를 한 다음에 그 수표가 결국은 어떻게 해가지고 그 동생의 수표를 입수했겠느냐. 중간에 한 총리가 있을 것이다. 무조건 그건 거쳤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을 한 거죠. 자, 한 전 총리의 그럼 여동생이 어떻게 주장했는지 봐야겠지. 이 사람이 썼으니까 전세자금 1억을. 자, 한 전 총리 동생은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언니를 통해서 알고 지내던 김모 씨에게 빌렸다가 갚은 돈이다. 그러니까 이제 김모 씨하고는 알 수 없다. 근데 김모 씨는 그럼 이 돈을 어디서 났냐? 그 한신공영 대표한테 빌렸다는, 이 사람이 빌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김모 씨하고 이 한 전 총리 동생의 주장은 일치하는 것이죠. 내가 빌려가지고 한 총리 동생한테 줬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중간에 한 총리는 끼지 않았다. 다만 아는 사람들끼리 그렇죠. 알아서 동거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빌려가지고 갖고 있다가 남편 사업에 필요해서 3억을 빌렸는데 갖고 있다가 남편이 그 돈이 필요 없어져서 1억을 한 전 총리 동생이 주고 집에 2억을 갖고 있었다가 2억을 갚았다.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일단은 대법원의 판결이 뭐 옳은 판결인지 실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힌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착오가 있어서 밝히지 못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죠, 사실은. 하지만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민사재판의 승소 패소를 결정하는 것과 달리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유죄 판결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증거가 있을 뿐더러 정말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유죄다. 무죄의 가능성이 없다. 라고 해야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는 게 원칙이고 또한 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만 종종 숫자로도 표현합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증거를 가지고 뭐 90%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증명이 되지만 90%만 판사를 설득해도 이길 수 있다. 하지만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이제 검사가 받기 위해서는 99% 이상의 어떤 확신을 법관에게 판사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숫자로 이제 풀어서 쓰는 책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사건의 경우에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고 또한 한 전 총리 동생이 그 수표를 썼다 하더라도 입수 경로가 한 전 총리를 무조건 통했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약간의 의문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무조건 한 전 총리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약간의 좀 논란의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만호 대표가 검찰에서 계속 자기를 괴롭혔다는 얘기거든. 진술을 번복했을 때 계속 불러서 너 그러면 니네 가족 어떻게 한다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검찰이 한명숙 죽이기를 하고 작정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또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소수 의견 이번에 8개로 나왔죠. 소수 의견 한번 읽어봐드리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법정 진술보다 검찰 진술의 우월한 증명력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아까 저희가 말한 그겁니다. 당연한 거, 너무 당연한 거죠. 또 다수 의견은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고 증거 재판주의의 정면으로 어긋난다.
그러니까 원래 확정 판결 나기 전에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판결을 내렸다는 거고 또 증거재판주의. 증거가 없잖아요 지금. 없다니까. 줬다는 사람 말만 있을 뿐이야. 근데 그 줬던 사람도 뒤집었어요 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다수 의견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고 또 다수 의견은 원심의 심리를 나무라기는커녕 그것을 옹호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불완전한 증명에 따른 위험을 검사가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한명수에게 부담시키기까지 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은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해서 형벌을 주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그런 증거를 제출해서 판사를 설득시킬 의무는 누구에게 있냐? 검사에게 있죠. 검사가 증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오히려 검사는 불완전한 증거만을 제출을 했고 결국 뭐 증거라는 게 사실 별거 없잖아요. 준 사람이 검찰에서 이렇게 말했었어 라고 하는 건데 더군다나 뭐 이제 법정에서는 증언을 통해서 번복했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 결과적으로 한전 총리 측에다가 자 검사가 이거 증거 제출했는데 아닌 걸 한번 좀 밝혀봐라. 당신이 무죄인 거를 스스로 한번 밝혀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재판이 흘러갔다라는 그런 취지의 지적을 이번에 그 소수 의견에서 한 것을 이제 좀 풀어서 설명하면 할 수가 있는 거죠. 풀어서 하면. 한명수 네가 안 받았다는 걸 증명해라 라고 검찰이 했는데 그러면 법원이 이걸 꾸짖어야 되지. 왜 오히려 그걸 옹호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소수 의견에 그렇게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대법원 판결이 무슨 답정로도 아니고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거 아니야 지금. 근데 또 이 부분은 또 짚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작가님이 이야기한 그 소수 의견도 두 번째 3억 원, 세 번째 3억 원, 총 6억 원에 대한 거지. 첫 번째 3억 원은 아니다. 네, 첫 번째 그 수표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3억 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수 의견도 없어요. 전원이 다 수표를 명확하게 증거로 인정을 한 거네요. 네, 그 부분은 뭐 대법원 전원이 그렇게 봤기 때문에 소수 의견도 없습니다. 다만 얘기한 대로 수표가 있긴 있는데 그 중간에 한 총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것은 지금 법원이나 검찰이나 정확하게 이제 그 부분 갖고 오지를 않은 거죠. 자, 근데 이게 말이죠. 지금 하여튼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판결이 났는데 우리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지만 박상옥 대법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저 사람을 대법관을 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박종철 열사 사건에서 어쩌고저쩌고 얘기 있었잖아. 네. 있었죠. 박상옥 대법관이 이번 판결에 참여했습니다. 어떤 판결을 했을 것 같아? 당연히 다수 의견에 손들어준 거 아니야. 박상옥이가. 그러면 뻔할 뻔했다고. 원래 한명수 재판에 들어가게 돼 있었어. 박상옥이가. 대법관이 되면. 어차피 이렇게 될 거.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새정치민주연에서 강력하게 막든가. 논란도 많았는데. 근데 이렇게 돼서 오히려 당연히 한명수 아웃 때 동참하는 거겠죠. 박상옥 대법관은.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 결국은 내년 총선이잖아요. 네. 내년 총선에 뭘 들고 올 것 같아, 새누리당이. 노무현 정부의 부도덕성이에요. 그렇겠죠. 노무현 정부의 총리가 국무총리 최초로 뇌물수수 해가지고 빵에서 살고 있다! 이거 계속 더 틀 거란 말이지. 그렇죠. 자, 그러면. 2년이니까 또 딱 총선까지 싹. 아이, 총선에 딱 맞아. 그러면 참여정부 도덕성 논란 나오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어떻게 반응할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겠지. 대표가 문재인인데. 그게 아니고 또 쓸데없이 방어하다가 개박살난다고. 아니 그냥 차라리 완구는요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차라리. 그러니까 대처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개싸움 가야 된다. 지금까지 계속 끌려다가 이 프레임 새누리당 이 프레임이 계속 끌려가가지고 노무현 족쇄에 묶여가지고 계속 실패했잖아.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대응이 늦잖아 우리가. 문 대표가 대표적 진노 사람이니까 계속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새누리당은 이걸 계속 이용하는 거고 지금까지 계속 이용했잖아. 뭐 저 NLL 논란이라든가 뭐 계속 이용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덕에 친노 패권주의 어쩌고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야당 내에서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야 된다. 분명히 이거 갖고 물고 늘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판결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왜 이 판결이 총선 전에 나왔는지. 이 판결이 법리적인 내용 때문에 중요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에서 중요한 건지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해봐야 되고요. 우리도 이제 정권을 잡으면 얘네들 봐. 죽여버려야 돼. 꼼꼼하게 하잖아. 복수는 처절하게. 아니 그럼 그렇게 해야 된다. 봐주고 씨팔 그럴 필요 없어. 좋다 씨. 지금 입숨으로 홍준표는 빵에 가라. 그거 해가지고. 공소시효 끝나 다시 잡아들여.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네. 그래. 그 법률가로서 네. 이번 판단에서 그냥 본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의 생각을 아무데나 말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갔어야 된다 이런 말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법률가로서 보자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심리를 했던 것에 비하면은
생각보다 결과가 허무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 동안 뭐 했냐? 5년 넘게 기소된 이후부터 5년 1개월이 넘어서 이제 그 최종적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과연 그 시간 동안 국민들의 대다수를 납득시킬 만한 어떤 그런 판결 연구와 조사와 설득 이력이 있는 그런 논리 개발이 있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판결문을 좀 봐야 좀 속 시원할 것 같아요. 요 얘기 나온 김에 그렇다면은 법률가로서 이 사건을 5년이나 끈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5년 동안 끌었다라기보다는 너무나 그 증거 자체가 1심에서 일단 그 증언이 번복이 되고 그다음에 무죄가 나오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좀 더욱 더 엄격하게 또는 더욱 더 세심하게 판단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된 것 같고요. 또한 그 중간에 또 대법관 공석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시간은 더 오래됐던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사실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뭐 이 판결을 보고 와, 잘 됐다. 우리 편의 이득이다. 라고 보는 그런 분들도 뭐 그 청취자 중에는 없겠지만 있고 또 청취자 중에 대부분은 이게 뭐냐. 너무 억울하다.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돈을 정말 주고 받았는지 여부는 청취자, 저를 포함해서 청취자가 알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결국 판결문만 봐가지고도 이해하고 설득을 하고 납득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정도의 판결문이 이번에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판결문 한번 꼼꼼히 보고 제가 한번 카톡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제 끝이잖아요.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없죠. 다만 이제 뭐 재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재심은 유죄 판결에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 증거가 위조되었거나 잘못됐다. 이런 것이 나타나면은 재심 청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고 그러면 법정 구속은 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법정 구속은 안 되는데요. 사실상 형 집행을 해야 되니까 형 판결 선고는 판사가 하지만 형의 집행은 검사가 하거든요. 따라서 이제 어떤 그 문서상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지면 그 검찰에서 이제 불러서 형 집행이라고 하면 곧 교도소에 수용을 하는 그렇죠. 거겠죠. 이제 곧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혹시라도 어떤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은 그건 정말 오히려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 점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며칠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형 집행까지 판결 선고부터.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 명예에 굉장히 스크래치인 것이죠. 민주화 운동해서 뭐 감옥 갔다 온 것은 훈장처럼 자랑스러운 일인데 또 한 번 갔다 오셨고 진짜로. 네. 그 문제로. 그런데 지금처럼 부패 비리 정치인으로 간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굉장한 마음의 상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손 변호사도 그런 걸 좀 걱정하지 않는가 싶은데. 그런 일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겨울에 또 추울 때 또 계시네. 안타깝네요. 그럼 보통 얼마 정도 걸리죠? 이렇게 판결 나고 형 집행할 때까지? 사실은 며칠 시간을 안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검찰에서는 지금 현재 보도에 따르면은 내일 와라. 라고 한 것 같은데 또 한명숙 전 총리 측에서는 뭐 변호사를 통해서 며칠 만에 정리할 시간을 달라라는 요청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는 법에 뭐 몇 시간 내에 집행하도록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양측이 적절히 조율을 하면 뭐 어느 정도의 그 신변 정리할 시간은 충분히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불러주셔서. 네. 다음에.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네, 다음에 또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종편만큼 출연을 드립니다. 진짜요? 네. 정말? 드립니다. 오, 그래요? 네. 그렇게 많이 주세요? 그럼요. 제가 얼마 받는지 어떻게 하시고? 나도 비슷하게 받아요, 당신하고. 뭐 차이 있다, 왜? 네. 오늘, 손 변호사님과 함께한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이따가 예고해드린 대로 정암 특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